보르지아 가문 이야기 3부인데요. 앞선 이야기와는 달리 아름다운 여성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이야기라서 쉬스토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기의 판무파탈, 부도덕한 근친상간의 희생자, 가문의 권력을 위해 여기저기 결혼으로 팔려다닌 가련한 여인. 어느 쪽이 그녀의 모습일까요? 보르지아 가문의 마지막 주인공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이야기 시작합니다. 로드리고 보르지아, 교황 알렉산드르 6세에게는 여러 사생아가 있었지만 반노차 카다네이를 어머니로 둔 루크레치아는 위로 체사레 보르지아, 후안 보르지아가 오빠였고 아래로 호프레 보르지아가 동생이었습니다. 1480년 로마 북은 수비아코에서 태어난 루크레치아는 이탈리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금발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무릎까지 내려왔다고 하고 눈은 헤이즐색인데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아주 매력적인 눈이어서 한번 보면 빨려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우아한 걸음걸이는 마치 바람을 타고 걷는 것과 같았다고 하고요. 큰 입으로 활짝 웃으면 하얀 치아가 드러나는데 그 미소 한 번이면 세상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목은 길고 아름다웠으며 가슴은 찬사를 받아야 마땅할 만큼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 당대 최고의 미녀이긴 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다 보니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았고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소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보르지아는 딸을 무척 사랑하긴 했지만 결혼으로 얻을 정치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문에 도움이 되는 사위를 얻으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루크레치아는 11살 때인 1491년 발렌시아 왕국의 발다우라 영주와 결혼 계약을 맺는데요. 이 결혼 계약은 2개월 만에 깨지게 됩니다. 더 좋은 집안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후 루크레치아는 다시 프로치다 백작인 돈 카스파레 아베르사와 결혼하겠다는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 역시 곧 무효가 됩니다. 로드리고 보르지아가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되면서 더 영향력 있는 가문과 동맹을 맺어야 했기 때문에 이 결혼 계약을 깨버린 것이죠. 알렉산드르 6세는 루크레치아를 스포르차 가문 사람이자 페사로의 영주인 조반니 스포르차와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조반니 스포르차는 스포르차 가문의 이 코스탄초 1세의 사생아로 계승서열 2위였습니다. 알렉산드르 6세가 밀라노 공국과 이 동맹을 맺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혼이었죠. 1493년 6월에 이 로마에서 루크레치아가 13살의 나이로 조바니 스포르차와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스포르차 가문이 쇠퇴를 하게 되자 알렉산드르 6세에게는 스포르차 가문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됩니다. 알렉산드르 6세는 더 큰 이익이 되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새로운 동맹을 필요로 하게 되자 루크레치아를 이혼시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조반니는 이혼을 거부하죠. 당시 보르지아 가문 사람들은 필요 없는 자들이거나 자신의 가문에게 방해가 되는 자들을 암살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체사레가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이에 조바니 스포르차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버리는데요. 알렉산드르 6세는 조바니 스포르차의 삼촌인 아스카니오 스포르차 추기경을 불러서 조바니를 설득해서 이혼을 하도록 만들어라 라며 종용합니다. 하지만 조바니는 이혼이라니 누구 맘대로 하면서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루크레치아가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했고 또 오빠들하고도 근친상간을 했다는 비난을 하고 나섭니다. 루크레치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외동딸이어서 오빠들과 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이 가족의 결속력이 너무 끈끈했던지라 근친상간을 했다는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소문일 뿐 실제 그들이 근친상간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더 보르지아 드라마에서는 루크레치아가 이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오빠 체사레와 근친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체사레와 루크레치아의 사랑은 오누이의 사랑을 넘어섰을까요? 여튼 조바니 스포르차가 이렇게 교황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소문을 내고 다니자 알렉산드르 6세는 급 분노해서
딸 루크레치아의 결혼이 완성된 게 아니라며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라는 선언을 합니다. 제가 이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부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이건 이혼이 아니고 이 결혼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무효가 되는 풍습이 유럽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조반니가 불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반니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죠. 알렉산드르 6세는 이것을 거부하면 나는 더 이상 스포르차 가문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경고를 합니다. 또 더 보르지아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면 조반니 스포르차가 자신이 불능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교황과 추기경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뚱뚱한 직업 여성분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불능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 굴욕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조반니는 자기가 성기능 장애라는 고백을 하고 증인들 앞에서 결혼 무효 서류에 서명을 한 후 루크레치아의 결혼 지참금을 돌려줍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조반니는 엄청난 모욕을 당하게 되죠. 이건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찰 만큼 모욕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로써 루크레치아는 여전히 처녀인 것으로 결론 지어졌는데 당시의 역사 기록자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전 이탈리아를 웃게 만든 결론이다. 그때나 이전에나 그녀가 역사상 가장 해픈 여자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자, 이 결혼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루크레치아는 산시스토 수녀원에서 조용히 은신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 수녀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아니, 남편이 불능이어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했다는데 아이를 낳다니요? 수녀원에 가기 전 루크레치아는 교황의 시종장인 페드로 칼데론과 연문을 뿌렸는데요. 그 시기에 임신을 했고 결국 아들을 낳은 거죠. 루크레치아가 낳은 아들 이름이 조반니 보르지아인데요. 이 아이에 대한 교황의 교서가 2번 반포됩니다. 첫 번째 교서에는 조반니 보르지아는 체사레가 결혼 전 낳은 아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교서는 이 아이는 알렉산드르 6세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반니는 사실 체사레의 아들인데 알렉산드르 6세의 서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이 로마 시민들은 루크레치아가 오빠나 아버지와 근친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고 교황의 이 조서를 보고 루크레치아 가문이 근친상간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98년 2월에 루크레치아와 연문을 뿌린 페드로 칼데론과 보르지아 가문의 하녀였던 판타실레가 티베르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통정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사실 이 하녀는 루크레치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을 때 그걸 가려주던 그런 하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은 루크레치아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을 살해한 것은 체사레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체사레 편에서 체사레가 동생 후안을 살해하는 것으로 짐작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후안을 죽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루크레치아와 삼각관계였던 두 사람이 대립을 했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합쳐져서 체사레가 후안을 죽였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었습니다. 그런데 페드로 칼데론을 체사레가 죽인 것은 루크레치아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비밀이 새어나갈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루크레치아와 연문을 뿌린 그에 대한 질투심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편 루크레치아는 아라곤의 알폰소 2세의 서자이자 셀리에의 공작인 알폰소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알폰소는 당시 17살의 잘생긴 청년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고 사이가 꽤 좋았는데 결혼 생활이 그다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혼을 한
하고 2년 후인 1500년에 알폰소가 그만 살해되고 마는데요. 이건 역시 루크레치아의 오빠인 체사레가 죽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폰소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자객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의 침대에서 교살당하게 되죠. 침대까지 들어와서 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자, 체사레가 나폴리와의 적대 관계인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러자니 나폴리의 알폰소를 제거했어야만 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돌았고 현재까지도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체사레가 루크레치아와 알폰소가 너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질투를 많이 했기에 그 부분도 한몫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루크레치아의 모습에 체사레가 알폰소를 증오했다는 겁니다. 알폰소가 이렇게 또 죽임을 당하자 후안 보르지아의 죽음이 또다시 언급이 되면서 역시 후안을 죽인 건 체사레구나 라는 이야기가 또 나돌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크레치아는 사실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엄청난 슬픔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알폰소의 옛 가정교사가 알폰소가 공격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 루크레치아는 덜덜 떨고 울부짖고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자, 루크레치아는 남편이 죽자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며 엄청나게 힘들어했는데요. 체사레는 이런 루크레치아와 그녀의 어린 아들을 네피라는 작은 마을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루크레치아는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오죠.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가족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정략 결혼이었죠. 루크레치아는 아버지와 오빠를 도저히 밀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든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루크레치아는 곧이어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6세의 주선으로 페라라의 알폰소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페라라의 공작이자 에스콜레 1세의 아들인 알폰소 데스테가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알폰소 데스테는 사실 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루크레치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루크레치아는 이 에스콜레 1세,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부 편지를 자주 보내면서 애교로 매력 어필을 했고 결국 또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1501년 알폰소 데스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결혼은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크레치아가 분명 딴 마음을 먹고 다른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한 남편의 누나들이 루크레치아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 누나들조차 루크레치아의 밝은 매력에 빠져서 루크레치아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루크레치아는 욕망의 눈이 먼 아버지 때문에 결혼으로 이리저리 팔려다니긴 했지만 이 타고나기를 밝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된 알폰소 데스테는 처음에는 이 루크레치아를 믿지 않고 원치 않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심정이 많이 상해서 술집을 전전하면서 창녀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자 루크레치아도 지지 않고 시동생인 프란체스코와 또 뜨거운 관계를 가집니다. 프란체스코의 부인 이사벨라는 굉장히 정숙하고 지성미가 넘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이사벨라는 남편 프란체스코가 루크레치아와 뜨거운 관계인 걸 알면서도 이걸 밝히면 문제가 너무 커질 거니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는데 루크레치아는 이사벨라를 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상냥하게 대하고 굉장히 잘 지냈대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 이사벨라의 속이 많이 탔을 것 같습니다. 사실 루크레치아와 프란체스코의 관계가 이런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정신적인 교감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프란체스코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성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후 루크레치아는 시인 피에트로 벤보와 연문을 또 뿌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인 알폰소 데스테가 루크레치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녀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그녀에 대해 애정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루크레치아에게 충실하게 대하자 루크레치아도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편안한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 보르지아 가문은 몰락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요. 채사례를 밀어주던 프랑스의 루이 12세의 견제가 시작이 되었고 또 1503년 8월에는 아버지 알렉산드르 6세가 선종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채사례는 새로 선출된 교황 율리오 2세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후 나바라 왕국에서 친스페인파 반란군과 싸우다가 사망하게 되죠. 루크레치아가 세 번째 결혼을 한 이후 오빠 채사레는 여동생을 2번 정도 찾아가서 만났지만 루크레치아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크레치아가 결혼을 하고 알렉산드르 6세를 떠나갈 때 이 아버지 알렉산드르 6세는 사랑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황청의 창문을 옮겨다니면서 딸의 뒷모습을 지켜봤는데 루크레치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자신을 사랑하긴 했겠지만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는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루크레치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이지요. 여튼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루크레치아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기가 된 것인데요. 결혼한 첫 해에 임신을 했지만 결국 딸은 사산이 되었고 또 열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긴 상태였는데 만약에 남편인 알폰소 데스테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혼 또는 결혼 무효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알폰소 데스테는 이 결혼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위기에 몰린 채사레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물론 이혼을 하게 되면 루크레치아가 가지고 온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이미 루크레치아의 매력에 빠져 있어서 이 남편과 그 시댁 가족들은 끝까지 루크레치아와 함께하기로 한 것이죠. 이후 루크레치아는 예술 후원하고 자선을 베풀면서 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또 꾸준히 임신을 하면서 조신한 여인으로 거듭납니다.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사이 유산과 출산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루크레치아는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나 봅니다. 1510년 페라라와 프랑스가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당시 페라라에 프랑스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장교인 슈발리에 바야르가 루크레치아를 보고 반해서 그녀를 사모하게 되는데요. 루크레치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보석 가운데 최고인 진주와 같습니다 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루크레치아가 예전의 버릇대로 이 찬사에 답례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네요.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1519년 6월 24일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8번째 아이를 낳고 열흘 만에 산후 중독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루크레치아의 시신은 페라라의 코스푸스 도미니 수녀원에 안장됩니다. 그녀가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인 1816년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이 밀라노에 갔다가 암브로시아 도서실에서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와 시인 피에트르 벤보가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하는데요. 그 편지의 글귀가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레터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이런은 전시되어 있던 루크레치아의 머리칼 한 줌을 몰래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이 바로 이 머리카락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인 파스타는 여러 종류의 파스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타글리아텔레라는 파스타는 루크레치아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스타의 종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에 대한 이야기는 화가들의 작품으로 환생하기도 하고 또 소설, 희곡, 시, 오페라,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빅토리 위고가 1833년에 만든 무대 희곡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입니다. 그 희곡에는 루크레치아가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도 독약을 먹이는 아주 비정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도니제티가 같은 제목의 오페라를 또 만들어서 밀라노에서 초연을 했었는데요. 보르지아 가문은 독약을 사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루크레치아가 항상
속이 빈 반지를 끼고 있고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술잔에 독을 몰래 타서 독살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했던 이 보르지아 가문의 아름다운 살인병기이면서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였고 아버지와 오빠와 근친상간을 하고 남자들을 갈아치우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아주 사악한 탕녀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야심가이면서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황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6세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루크레치아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평탄치 않은 삶이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루크레치아는 아버지 알렉산드르 6세와 오빠들의 야망에 의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이어가며 희생을 해야 했던 가엾은 희생양일까요? 아니면 근친상간을 하고 음란한 사생활을 즐기며 반지의 도구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 판무파탈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욕망에 물들어 몰락해버린 보르지아 가문 이야기를 3부작으로 이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도 시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